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네 번째 페이지. 한 공신력 있는 기관, 지읒기관에서 선정한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역사작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인생 첫 을사년을 맞이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처음 맞으시죠? 역사책에서 봤을 때 그 을사와 관련된 무슨 사건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을사년을 직접 맞이하니까 굉장히 좀 낯설기는 하더라고요. 맞아.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지의 어떤 해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순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니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을사년을 아마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또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녹화일 기준으로 또 광탄절입니다. 네, 박광일 선생님의 생일이 또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을사년까지 잡지사와 쭉 함께 하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영조대왕처럼 그 이상으로 장수하셔서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뭐 덕담도 남기셨으니까 오늘 역사 첫 시간 힘차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네. 을사년을 키워드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디오 오프닝으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브리핑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은 을사년과 관련해서 기억되는 사건은 몇 개 없으실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역사 공부를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한 2개 정도. 그래서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을사사화? 네, 그래서 두 외척이 붙었었던 거죠. 인종의 외척과 명종 외척. 그러니까 유님과 윤원영 세력이 붙었는데 주로 유님 쪽이 이제 어떤 선비들의 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님 일파가 쫓겨나면서 선비들이 같이 화를 입었다. 근데 그게 을사년에 있었다라고 해서 을사사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이 그렇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억이 남을 텐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을사늑약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인데 그 외교권을 관련해서 일본과 다시 협상을 벌여서 한일 국교가 다시 정상화된 게 1965년이고 그 해도 을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을사년과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몇몇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이제 김대건 신부가 처음 신부가 돼서 돌아왔던 것도 을사년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을사년 하면은 이 국교, 외교, 어떤 그다음에 반식민지 그리고 독립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을사년이 끼친 역사적인 상황들이 근대 현대사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20년 전 을사년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우울해하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을사 딱 들어가면 아주 을신연스럽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원이라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나라가 또 어려워졌던 것들을 떠올리긴 하지만 멈칫하게 돼요. 그렇지만 2025년은 1905년과는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그땐 그랬어. 그리고 저때 저런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은 저 잘못을 하지 않도록만 조금 조심하면 돼 정도이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아파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제 느낌에는 2025년 을사년은 120년 전 을사년하고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뭐 무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새해가 됐으니까 희망찬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은 120년 전 을사늑약 체결의 현장으로 박광일 선생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을사늑약하면은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토가 우리나라 이제 뭐 대신 그다음에 고종 황제를 겁박을 해서 강제로 이제 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당대 이제 1910년 우리가 이제 나라를 망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1905년에 이미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자결을 했고 장지영 같은 경우는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써서 이때 슬피 울어야 할 것 같다라는 어떤 말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어떤 우국지사, 애국지사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이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이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을사늑약이 강제된 날인 11월 17일을 그래. 순국선열의 날로 기념을 하자라고 네네. 해서 지금도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로 날이죠.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그리고 근대 현대사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뭐 을사늑약, 을사조약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명칭을 우리가 혼용해서 지금 혼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을사늑약과 관련된 그 아마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답이 여러 개거든요. 답이 여러 개다.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지만 옛날에 썼던 표현으로는 을사보호조약. 보호가 들어갔구나. 네,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한다. 이건 아니지. 라는 의미로서 을사보호조약을 썼는데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었고요. 예. 그러다가 을사년에 있었던 조약이니까 을사조약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맥락상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제1차 한일협약이 있으니까 한일 신협약으로 부르자. 한일 신협약? 그래서 을사늑약을 한일 신협약으로도 부릅니다. 예. 아니면 1차 한일협약이 있으니까 제2차 한일협약으로 부르기도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약을 딱 체결하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조약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렇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다음에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 그래서 이게 장정이니까 조약이 아니어서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 조약 이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문서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안 적혀 있었구나. 제목이 없는 조약이에요. 왜 제목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강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위계 그러니까 뭐 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은 그 조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1905년에 체결되었어를 역사 용어로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그러면 을사년에 있었던 뭔가의 어떤 사건을 일본이 강제해서 우리가 외교관을 빼앗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쓰는 표현이 을사늑약을 강제해서 을사늑약을 강제해서. 그러니까 유효하지도 않았고 일본의 압박이 있었고 그 강제되지 유효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해석의 맥락이지만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을사늑약은 1905년 당시에도 무효였고요. 당시에도 무효였고. 그다음에 1945년 일본 패망으로 그거를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때 무효임을 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1910년 강제병합조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을사늑약과 1910년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에 관해서는 당시에도 무효였고 그리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무효임을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본 쪽은 당시에는 유효했고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서 무효가 됐다. 1905년에는 유효했다. 라는 게 일본 쪽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 적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공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어떤 것이 공식 견해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과는 별개로 이 견해에 따라서 뭔가 표현을 하시거나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을사늑약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뭐 한 10월, 11월 이때로 가봐야겠죠. 그럼 뭐 한 찬바람 슬슬 부는 늦가을이었을 텐데 이때 대한제국과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일단 그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독립적인 예를 들어서 뭐 러일 전쟁 당시에 뭐 중립화를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바람으로부터 조금을 좀 이렇게 피해를 덜 입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처지로 볼 때는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차지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러일 전쟁.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러일 전쟁을 일본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포천성 강화조약에서 마치 승전국처럼 행세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 측에 한반도에 대한 어떤 지배권, 그러니까 이권을 이제 일본이 가져가는 것을 양해를 받습니다. 이제 거칠 게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인 이제 대한제국에 관해서 그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1905년 10월 27일 일본 정부가 자기네 내각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네. 대한제국 보호권 확립에 관한 가기 결정권. 각의 결정권. 그러니까 내각에서 대한제국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 관련된 그 내용들 여기서 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일본으로 볼 때는 식민지로 갈 거냐 반식민지로 갔다가 식민지로 갈 거냐를 결정을 했는데 먼저 외교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그럼 실행은 언제 할 거냐? 네. 그럼 11월 초로 하자. 그럼 담당자는 누구로 할 거냐? 그럼 정권 대신은 지금 대한제국 공사로 가 있는 하야시 곤스케라고 하는 인물에게 맡기는데 네. 그런데 하야시 곤스케가 이 정도 큰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안전장치를 일본 측에서 만들어냅니다. 안전장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사늑약을 강제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네. 하나는 바로 이토라고 하는 거물 정치인을 네. 보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토 왜 대한제국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고종 황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로하러 갑니다. 라는 거지만 예. 실제로는 하야시 곤스케의 압박이 먹히지 않으면은 이토가 고종을 직접 압박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토가 그럼 하야시보다 훨씬 좀 거물로 인정을 받은 당연히 거물이죠. 총리까지 역임했고 일본의 초기의 어떤 그 헌법을 기본적으로 제정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해지는 거지만 그 을사늑약으로 통감을 1인 2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초대 통감이 그렇죠. 예. 이토잖아요. 이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어떤 것을 처리해 나가지만 이토는 외교관을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 또 때에 따라서는 대한제국 사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파견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안전장치라면 네.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뭐냐면은 당시 조선군 주차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일본 총독까지 하는 인물인데 네. 이 하세가와에게 무력 동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라. 군사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제국 중심에 이제 그 덕수궁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명전에서 그게 체결이 되는데 예. 이 일대에다가 대량의 병력을 집중을 시켜서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여차하면 무력을 행사해라. 라고 해서 두 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11월 초에 네.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하야시 곤스케를 정권 대신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였네요. 네. 이때 그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8일 날 부산에 도착했던 이토가 이제 11월 9일 이제 서울에 다시 이제 상경을 하게 되고요. 네. 11월 10날 이제 고종을 아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왕의 친서를 줍니다. 근데 고종이 약간 싸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토를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토를 안 만나니까 이토로 볼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만나야 협박을 할 텐데 그렇지. 안 만나니까 이제 협박이 안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일왕의 친서를 전달받고 싸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10분 15분 사이에 뭔가 분위기를 느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토가 나중에 11월 15일 날 강제로 이제 고종을 어떻게 이제 이유를 대서 만납니다. 11월 15일이요? 그러니까 그럼 체결 이틀 전이네. 예, 이틀 전에 만나서 이제 고종을 이제 만났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고종이 이토에 대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노, 그다음에 뭔가 좀 그 당황함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태까지 일본이 네. 대한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문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 기실은 대한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당신들의 계량이라는 말을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토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고종으로 볼 때는 가장 외교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거의 몇 안 되게 했었는데 외교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이때 예. 이제 했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을 핍박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황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때 우리 일본 군인들 많이 죽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일본 군인들이 죽으면서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존해 줬어. 아, 막아줬다. 자기들이 막아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나라 청일 전쟁에서는 중화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고, 예. 러일 전쟁에서는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싸웠던 거잖아요. 자기를 좋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제국 영토를 보존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이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있다. 동양 평화를 지킬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외교권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위임받은 것이 바로 동양 평화를 위하는 길이고 그러려면은 이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천하의 말도 안 되는. 너무 억지스러워서 고종도 더 이상 이거 대화를 못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교권 빼앗을 거니까 허락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고종이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이 이토랑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예. 그리고 당시 이제 의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추원이 원래 이제 그 1898년에 만들어지기로 했던 게 요즘에 이제 또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의 여망을 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더니 이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제국이 제국이잖아요. 황제 국가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황제. 고종에게 있는데 왜 상의를 합니까? 고종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이 결정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협박을 하니까 넘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종은 일단 자리를 황제가 대신대로 의견 묻겠다는데 자기가 뭔데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고종을 협박을 해서 그냥 뭔가 이 을사늑약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밀어붙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체결 하루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이게 외교와 관련된 문제니까 가장 핵심 뭐냐면 외부 대신을 만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죠? 이토는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을 만나게 박재순. 을사 오적 중에 그치. 한 명으로 알려진 외부 대신 박재순을 만나서 설득과 협박을 하루 종일 맨투맨으로 합니다. 1대1로. 네. 그리고 이제 하야시 고스케는 그 공사관에 대신들을 다 불러요. 건방지기 그지 없는데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다 불렀는데 그때 불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참장 대신 지금으로 치면 총리에 해당합니다. 한규설, 그다음에 내부 대신 이지용, 그다음에 법부 대신 이하영,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 탁지부 대신 민영기, 격리원경, 심상훈 이렇게 부릅니다. 귀에 익은 인물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이제 또 하야시는 하야시 나름대로 설득을 하나요? 대한제국 대신들을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는데 일단 이토에게 끌려갔던 박재순입니다. 조약 체결해야지 그랬더니 박재순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외부 대신인데. 외교부 장관인 거죠? 네,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권을 넘기는 걸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재순이 아무리 그 기회주의적이고 이때 친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 딱 보는 순간 진짜 말도 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박재순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야시랑 만났던 대신들 중에서 한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친일 성향의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친일 성향의 이 인물들도 이 조약문을 딱 보더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심지어는 권중현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권중현이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날 저녁에 고종하고 대신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11월 16일 날 모임에. 뭐라 그러나요? 여러 대신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내일 회의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표명합시다. 황제하고 대신들이 11월 16일 밤까지 이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하루 전날 밤까지도 친일 성향의 대신들 좋다. 이 조약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그 이권 주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때에 따라서는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상황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대부분의 조약들이 불평등 조약이지 주권을 완벽하게 침해하는 조약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체로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외국의 어떤 상황들을 몰랐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1876년, 1882년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할 때부터 청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권을 맺었고 그 결과가 뭔지를 연구를 다 했습니다. 후폭풍을 다 예상을 했구나. 그렇죠. 다만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 부분은 양보하자. 저 부분이 저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양보를 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으나 네. 이거는 정권을 넘어서서 나라를 빼앗길 문제가 되니까 황제가 됐던 대신들이 됐던 이제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분이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겠죠? 이제 11월 17일 본격적인 이제 조약을 강제할 날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일본은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일단은 다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종하고 그다음에 모든 대신들을 중명전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도록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에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통해서 헌병들을 정동 일대 쫙 갑니다. 그래요. 예. 정동 일대 쫙 깔면서 대포도 빵빵 쏘면서 그래, 대포를 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한 명씩 다시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이 이 회의는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전에 그런 어떤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오후가 됐을 때 고종이 중명전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는 누구만 남았냐면은 이제 하세가와하고 대신들만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세가와 다시 이토를 부릅니다. 네. 이토를 불러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들은 어저께 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조약 반대할 겁니다라고 그렇죠. 황제 앞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황제는 가버렸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야시는 다시 이토에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토가 이제부터는 이제 옆방에 한 명씩을 부릅니다. 그래서 박재순 보고 이거 찬성에 반대해 그랬더니 반대. 절대 반대야 그랬더니 반대라니까요. 절대 반대는 아니네. 찬성. 아 진짜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하나하나 넘어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이런 사람들은 이거 조약뭐 문제 있지 않느냐. 아 그래요? 이렇게 이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토가 조약문에 문제가 있어? 그럼 조약문 수정하면 되네? 바꿔. 너네들은 찬성. 뭐 날치기네 날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엔 이게 찬성이야? 난 찬성 안 했는데라고 하지만 이토 기준으로는 찬성 쪽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어느 순간 찬성이 돼 있어. 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규설 같은 사람 총리 대신, 그러니까 참정 대신이잖아요. 가장 좀 강경했던 인물이죠. 이거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한규설 대신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조선의 대한제국의 대신이니까 그냥 반대하는 거야. 그렇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일단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둬버립니다. 가둬요? 네. 이게 막 나가네. 그렇게 하면서 가둬버리고 당시 친일파로 알려진 이하영은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고요. 그다음에 민영기도 쫓겨나고 하니까 결국은 회의장 안에 강제로 찬성한다고 했던 5명.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박재순 이렇게 그 5명이구나. 5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을사오적 5명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토가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을사오적 중에서 왜 유독 이완용이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겁니까? 일단 이완용이 여기에 대해서 조약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대한제국의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을 집어넣습니다. 이완용이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을 그러니까 초기에 하세가와하고 이토가 가져온 조약문과 나중에 최종 결정된 조약문에 한 조항이 더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4조였는데 5조로 확대가 되는데 그 5조에 보면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완용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완용은 학부 대신인데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외부 대신 박재순이 모두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완용이 이거를 제안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4명의 대신들에게 찬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거예요. 분위기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에서 이제 5명의 분위기는 이랬을 거예요. 이 조약 반대 못할 것 같다.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완용이 제공한 거죠. 대한제국은 버리고 대한제국 황실은 살린다. 대한제국은 버리고 황실은 살린다. 네.
그러면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황제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4명에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완용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미칠조약, 한일병합조약에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삼관왕 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서 네. 너무나 당연하게 친일파라고 하면은 이완용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이렇게 조약문의 내용 일부를 네.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밤이 이제 벌써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11시, 12시 이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조약문을 이제 다 정비를 하고 이 5명은 끝까지 이제 잡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 도장이 없어요. 외부 대신 박재순의 도장이. 외부 대신의 도장이? 네. 예. 여기 조약문에 네. 박재순의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두고 온 거예요? 박재순이 예. 외부에 두고 왔죠. 예. 외부는 바깥이 아니라 외부 청사에 두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청사에다가 헌병들을 보내서 그 도장을 뺏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면은 박재순이 연락을 해서 거기 도장을 지키고 있는 담당관들한테 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쪽 분위기가 그 전화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압박에 의해서 도장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8일 새벽 1시 반쯤에 네. 이제 조약에 2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측에서는 외부 대신 박재순 도장이 하나가 찍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측에서는 특명 정권 대사이면서 공사인 하야시 곤스케 한자로는 임권조라고 하는 인물이 도장이 첫 번째는 박재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야시의 도장이 을사늑약 사진 자료를 보니까 도장이 2개 찍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찍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보면은 광무 9년 그 다음에 11월 17일,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건 18일이지만 17일 날부터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17일로 도장을 이제 그 날짜를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은 11월 17일, 그다음에 순국선열의 날도 11월 17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이 조약이 끝나니까 갇혀 있던 한규설을 풀어줍니다. 한규설. 예. 아직 갇혀 있었잖아요. 참정 대신 한규설. 내가 총리 대신인데 그렇지.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을사년에 체결해진 이 조약을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공식 용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대체로 지금은 강제되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을사늑약이 강제되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당시 역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엄청 급하게 움직였네요.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어요. 네. 만약에 고종이 그때 중명전에서 오후에도 남아 있었으면은 조금 시간을 벌었을까요? 시간을 벌거나 때에 따라서는 을사늑약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국면에서 만약에 고종이 진짜로 목숨 걸고 반대했으면은 네. 을사늑약은 강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황은 조금 더 다른 국면으로 치달았을 것 같고 그 이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지만 이제 그 부분이 더 나빠졌을지 더 좋아졌을지는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을사늑약과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네.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고로 덕수궁 중명전에 가시면 을사늑약 현장이 이렇게 재현돼 있다고 합니다. 약간 마네킹 비슷하게 저렇게 좀 인물들도 재현이 돼 있는데 이완용의 저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학부 대신의 모형. 표정이 잘 살아있네요. 네, 사진이 이완용은 여러 개 남아 있어서 재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예, 아주 안면 근육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박재순이 주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그때 조약문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7년, 10년에 있었던 두 번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의 모습들이 저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이완용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치면서 을사늑약이 불법 조약인 가장 큰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명쾌하게. 네, 을사늑약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이토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가 처음
그 고종을 찾아서 이제 중천 얘기하고 대신들하고 상의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황제 멋대로 안 하고 왜 황제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깁니까? 의견을 묻습니까? 라고 했지만 네. 그러면은 그 말에 따르면 여기서 박재순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내용을 국회가 없으니까 그럼 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이거를 비준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비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고종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효라고 여러 나라에 보내서 그거를 대한매일신보에서 오히려 거꾸로 실어가지고 좀 고종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밀명들, 밀지들을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했었잖아요. 후에 헤이그 특사도 또 헤이그 특사도 파견을 그렇죠, 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은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한 바에 의해서 그대로 강제로 밀어붙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체결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약은 불평등합니다. 네. 불평등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강제에 의하거든 때에 따라서든 무지에 의해서든 그 불평등 조약에 도장을 찍지만 이 을사늑약은 그 장소에서 협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네요. 이건 나라와 나라 차원이 아니라 1대1로 협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씩 불러서 면담하듯이 그렇죠. 우리 대신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대신들을 한 명 한 명씩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네. 보통 나라 차원에서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큰일 나.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장을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심지어 성의도 없어요. 그 그렇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성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목도 못 정한 이유가 네. 이렇게 급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목이 못 정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제목도 없고 그다음에 고종 황제의 비준도 없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당시 그 현장에서 강제되고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 조약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을사오적을 마치 변호하는 것처럼 들렸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딱히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 을사오적들도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하는 줄 알지만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는 거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그렇죠. 이 조약 체결의 후폭풍도 알았고. 16일까지는 황제하고 약속까지 했다가 했고. 17일 날 이후에 이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도장을 찍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잘못한 줄 알면서 도장을 찍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쩔 수 없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조약에 도장을 찍을 정도 또는 거기에 나중에 이토가 뭐라고 하면 5명이 찬성했으니까 다수결이야. 이렇게 그래요?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억지로 5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포섭을 했구나. 도장 찍는 건 박재순 혼자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보통의 일반인들이라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국가의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버리고 나와야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버릴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그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쩔 수 없었어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대세야. 라고 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한규설과 그다음에 이들 을사오적은 같은 궤도 안에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을사늑약 당시에 이제 한규설을 포함해서 많은 독립운동가 민영환이라든지 나중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 궤도에서 옳은 길을 찾아서 갑니다. 네. 이 길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그렇죠. 지금 철로도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레일을 놓으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레일이 뚫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토가 협박을 하긴 했지만 레일이 보여요. 그렇지. 저기는 기차가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조금씩 변명이 늘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정당화합니다. 네.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쯤 되면은 나의 행동이 얼마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홍보하기 시작하고요. 스스로 무뎌지다 못해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서. 정당화하면서 왜곡하고 그리고 그 논리를 재생산해내기 시작하고 그 재생산해낸 논리가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역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뭐 친일은 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어느 한번 이게 가는 길, 그러니까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라고 한 순간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궤도에 올라탔고요. 이 궤도에 올라타서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로 소수는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궤도로 나라와 백성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길로.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매국노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래고 더 안전한 길이라는 이유로 정말 치욕적이고 비굴한 또 길을 선택한 을사오적이고요. 60갑자가 2번 돌았는데도 지금 아직도 좀 트라우마처럼 을사 단어만 들으면 그 순간이 떠오르는 을사년의 역사적 순간을 만나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2025년 을사년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옳은 길이라고 대세 여부를 떠나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갈 것 같고요. 그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희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가게 될 거고요. 당시의 나라의 운명은 황제가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120년 뒤인 2025년의 을사년은 1905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비로소 이제 1905년을 완전히 극복한 한 해라는 이름을 또 후대 역사가들한테 2025년에 1905년의 역사를 극복한 그 극복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완결에 가까운 모습으로 갖춰진 해였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을사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짓눌리지 마시고 희망찬 새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 과정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 해 또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